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지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24학년도 제2회 중졸 검정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기출 작품이 좀 반갑게 많이 등장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1번부터 25번까지 어떤 작품들이 또 어떻게 출제됐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1번 문제 보통 말하기, 듣기 유형에 관련된 문제 나오는데요. 사실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따로 어떤 학습이 필요한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정보만 잘 보시고 정답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기억에 담긴 민재의 말하기 의도를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항상 자주 나오는 건데요. 바로 이 말하기 의도예요. 그래서 민재가 이제 지우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우야, 내일 축구 경기 있지 않았지? 그랬더니 지우가 나는 첫 출전이라서 팀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야.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지금 지우가 뭐 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죠. 그랬더니 민재가 지난번에 연습할 때 엄청 잘했잖아?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토닥토닥 격려해주고 있죠. 긴장하지 말고 평소 실력을 발휘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정답 몇 번? 그렇죠. 2번. 격려가 되겠습니다. 사실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 감사, 사과, 양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어떤 대화의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찾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요 유형은요, 이번에 좀 새롭게 이제 등장한 유형이긴 한데요. 여기서 보면 내가 보완해야 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어떤 일기를 썼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나는 오늘 국어 시간에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은 급식 자율배식에 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평소 말하기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 어떤 실수를 했죠? 네,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토론을 해보니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타당한 근거가 떠오르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당황스러운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학생이 보완해야 할 점 1번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는 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 역시나 감정을 앞세워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는 나 역시나 틀렸죠. 그럼 정답 몇 번? 그렇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타당한 근거를 어떻게? 그렇죠. 미리 마련하는 자세,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기 듣기 영역에 해당하는 1, 2번 문제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고득점을 이제 노릴 때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문법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전 학습 없이는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어의 특성 나왔습니다. 버스를 가방으로, 사람을 토끼로, 책상을 비행기로 바꾸어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와 관련된 것, 그렇죠. 3번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머지, 어떤 선지들이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지 잠깐 좀 체크를 하고 갈까 하는데요. 일단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 언어의 무슨 성? 그렇죠. 역사성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 자의적이다. 그래서 자의성. 그 다음 4번, 언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요건 우리 인간의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창조성에 해당하죠.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역사성 내지는 자의성, 사회성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이 박스에서 설명하는 것 사회성 역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빈출 정도를 보면은 이 사회성이랑 역사성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언어의 특성과 관련된 것 여러분들 이렇게 개념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4번으로 넘어갑니다. 한글 맞춤법입니다. 여러분 맞춤법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지만 가능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중등과정에서 이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어떤 필수적인 어떤 어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런 문제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정답만이 찾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오답으로 제시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을 올바르게 고쳐보는 습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된장찌, 그쵸? 게 아니고요. 아이게입니다. 일단 수업 그쵸? 끝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마치고가 아니라 마치고가 되겠습니다. 끝내고의 의미니까요. 그 다음 3번.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왠지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왠지 그림을 그리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인지의 준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왠지 이렇게 쓰는 게 올바른 표현이다. 그럼 정답은 몇 번?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붙이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붙이다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짐들은 모두 집으로 붙였어.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보내다. 라는 의미라는 것. 그래서 이런 문항들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올바르게 고치는 습관, 그런 학습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자음의 체계라든지 모음의 체계 그리고 자모음의 우리 어떤 특성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잇몸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푸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저는 만약에 나는 암기가 안 됐지 라고 했다면 저는 한번 발음을 해봤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잇몸 소리가 혀끝이랑 윗잇몸이 닿아서 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기역. 기역. 어때요? 혀끝이 윗잇몸에 닿나요? 닿지 않습니다. 미음, 입술이 닿죠. 지읒, 지읒. 좀 약간 느낌이, 그쵸? 혀끝이 윗잇몸, 지읒. 그런데 혓바닥이 닿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실 거예요. 그럼 티읕을 해볼까요? 티읕에서 티읕, 명확하게 혀끝이 윗잇몸에 닿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요 자음의 체계를 딱 두 줄로 암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바, 다속, 조, 개, 하. 바닷속 조개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또 있죠? 마, 누, 라, 야 요렇게 해서 이제 두 줄로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가 바닷속 조개하, 마누라, 야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렇게 그쵸? 소리의 위치가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표를 이제 암기할 때 입 밖에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음을 해보시면 좋아요. 비읍. 그러면은 미음,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입술 소리가 되겠죠. 그럼 디귿, 시옷, 니은, 디귿. 그럼 선생님이 첫 줄만 암기한 이유가 뭐냐면 디귿의 거센 소리에 티읕이 있고 또 된 소리에는 쌍디귿, 쌍시옷 다 여기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 티읕이 잇몸 소리에 해당합니다. 그럼 지읒, 지읒은 뭡니까? 지읒, 혓바닥이 입천장에 닿는 센 입천장 소리. 그럼 기역 가볼까요? 기역 할 때 혀 뒤가 어디 닿습니까? 거의 목구멍에 닿죠? 그래서 얘는 연국의 의미라고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자어로 여린 입천장 소리. 영국형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잇몸 소리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자음으로 표기하지 않고 조금 한글로 풀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잇몸 소리를 다른 말로 또 치조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암기해 두시면 편하다라는 거. 그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표준 발음법이 나왔습니다. 적절하게 발음하지 않은 것.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발음을 믿어보셔도 괜찮은데요. 이제 규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뭐예요? 그쵸? 적용하면 좋겠죠. 그러면 해볼까요? 겹받침 이들은 그쵸? 어말이라는 말. 그럼 어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말의 끝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끝소리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자음 앞에서 자음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각각 어떻게 기역, 미음, 비읍. 그러니까 기역, 미음, 선생님 여기 비읍이 없어요. 원래 사실은 이제 피읍인데 피읍이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이제 비읍으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다만 항상 저는 문제의 키워드는 이 다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용언이라는 말 여러분들 중요한데요. 용언은 활용할 수 있는, 우리 품사에서 배웠습니다. 다로 끝나는 말, 다시 말해서 형용사와 동사를 우리는 용언이라고 하고요. 용언의 어간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자,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어디까지 변하지 않죠? 뭐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용언의 어간은 이렇게 동사나 형사를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그 부분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간에 해당한다. 어간의 발음,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된다. 이거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학생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읽고 읽다, 맑고 막다. 선생님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왔어요. 게다가 얘는 용언의 어간이죠. 국다가 기본형이니까요. 그러면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 오니까 리을로 발음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리을 피읍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음 앞에서. 그럼 여기 자음이잖아요. 자음 앞에서 비읍으로 발음한다. 오케이. 2번 갈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막다, 맑고 맑으니 어떻습니까? 막이 용언의 어간인데 이 어간이 뭐예요? 리을 기억이 왔어요. 그런데 기억 앞에선 리을이니까 막게가 아니라 맑게가 올바른 발음이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점체 같은 경우는 리을 미음이 미음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이렇게 나왔죠. 실질적으로 3번과 4번은 굉장히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을 것 같은데 1번과 2번에서 사실 이 표준발음법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분들은 조금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용언이 뭔지 어간이 뭔지 이런 것들을 문법을 학습하실 때 명확하게 해두시면 앞으로 중등과정만이 아니라 고등과정에 가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면서 문법은 그쵸, 기초는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발음법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7번 갑니다. 자, 품사가 나왔어요. 사실 이제 품사는요 거의 빈출 개념, 그러니까 최다 빈출 문제라고 하셔도 무방할 텐데요. 이 문법을 학습했을 때 품사와 문장 성분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사실 문장 성분을 종류를 고르는 문제는, 그러니까 뭐 찾는 문제는 좀 빠졌어요. 하지만 품사 나왔습니다. 밑줄 진 단어의 품사가 같은 거. 선생님이 항상 품사하면 마법의 5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체조, 부용.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고요. 체언된 조사가 붙고요. 부사는 용언을 꾸며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다로 끝났어요.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로 끝나는 거 용언이죠. 우리 용언에는 무엇이 있냐?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와 형용사 중에 선생님이 누가 더 잘났다? 동사가 훨씬 더 잘났다라고 했습니다. 동사는 사물의 어떤 움직임을 드러낸다면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인데요. 이들을 구분하는 걸 굉장히 학생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니은다나 는다를 붙여보세요. 가능한 건 동사, 불가능한 건 형용사다. 그러면 볼까요? 아름답는다. 됩니까? 안 되죠. 형용사구나. 선생님 그냥 아름답다가 상태나 성질이니까 형용사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지만 우리가 수많은 용언을 좀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했을 때 많은 학생분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형용사를 찾는 문제였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뭘로 끝나야 돼요? 그렇죠. 다로 끝나야 돼요. 쓱 보니까 다로 끝나는 거 요거 하나 있네요. 작는다.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형용사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 품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밥이 정말 맛있다. 자, 맛있다가 용언이잖아요. 선생님이 용언을 꾸며주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아하, 정말은 부사구나. 그 다음 사진을 보니 옛 추억이 생각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옛이 추억을 꾸며주네요. 그럼 추억은 명사, 명사는 체언, 체언을 꾸며주는 거 관형사. 그럼 운동장은 사물의 어떤 이름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대로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품사 문제는 정말 매년 매회 출제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8번에 보니까 드디어 문장의 짜임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장의 짜임이 3학년 2학기 과정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난이도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장의 짜임 우리 막 그렇게 어렵게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묻고 있냐? 그냥 간단하게 박스에다가 겹문장에 대한 설명했는데요. 이 겹문장은 주어가 몇 번? 그렇죠. 2번 이상 나타납니다. 제가 이 문장의 짜임 나올 때 우리 학생분들 너무너무 쉽게 풀라고 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첫 번째, 기본형 다로 바꿀 수 있는 말에 밑줄을 그어라. 그럼 볼게요. 뜯는다, 불다, 흔들린다, 오다, 기다린다, 오다, 연기했다. 그러면 지금 밑줄 그은 이 부분들이 다 무엇에 해당합니까, 여러분들? 서술어에 해당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했는데요. 서술어가 2개면 당연히 겹문장이겠죠. 쓱 하고 봤더니 서술어가 하나인 거 요거 하나밖에 없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만 무슨 문장? 그렇죠. 혼문장이고요. 나머지는 무슨 문장이다? 겹문장인데 이 겹문장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요거 일단 볼 건데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만 이렇게 좀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혼문장과 겹문장인데 겹문장은 2번 이상. 그런데 겹문장은 다시 어떻게? 이어진 문장이랑 그다음 또 아는 문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어진 문장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어랑 서술어가 이렇게 연달아 이어 있는 거고요. 아는 문장은 커다란 주어가 이렇게 조그만 주어를 안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 중졸검정고시 과정에서는 좀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거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혼문장과 겹문장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정도는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그럼 여기 보니까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린다. 주서. 아하, 이어진 문장이구나. 이어진 문장에서 대등하게 연결된 거구나. 그럼 대등하게 연결된 건 무엇이냐? 문장의 앞뒤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다. 의미가 똑같죠? 그 다음 나는 겨울이 오기를 기다린다. 그럼 기다린다 누가? 내가. 온대요. 뭐가? 겨울이 오기를. 그럼 여기 이제 기로 끝났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아는 문장이고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명사절. 그러니까 이 조그만 주어를 우리는 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이 들어가서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비가 와서 비가 오다. 우리는 연기했다. 주서 무슨 문장? 그렇죠. 이어진 문장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얘도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는 소풍을 연기해서 비가 오다. 말의 앞뒤가 안 맞죠? 이렇게 앞뒤를 바꿨는데 뭔가 처음 의미와 달라졌다. 그럼 이어진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선생님이 어쨌든 이 관련된 문제를 간단하게 보면서 이제 보여드린 거니까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문장의 짜임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몇 번? 그렇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쓰기 영역인데요. 지금까지 문법을 쫙 했는데 문법과 관련된 개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문법과 관련된 개념은 명확하게 체크해 두시면 고득점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 그럼 이제 쓰기로 가겠습니다. 쓰기 봤더니 이번에 굉장히 쉬운 거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개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신체적 효과, 정신적 효과, 사회적 효과인데 이 사회적 효과에 들어가는 내용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회적 효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쭉 봤더니 그렇죠. 타인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면역력, 스트레스, 심장 건강 이런 것들도 역시나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신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다. 어디? 정신적. 심장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신체.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0번입니다. 사실 이제 중등과정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약간 고난이도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유형이죠. 선생님이 고쳐쓰기는 우리가 막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선지의 내용 그대로 따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내가 겪은 많은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이게 주어예요. 축구부 활동을 했다.
기억에 남는 일은 축구부 활동을 했다. 어때요? 그죠? 주어의 호응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볼게요. 문장의 호응을 고려해요. 오케이, 할 것이다로 바꾼다라고 했어요. 이미 한번 넣어볼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축구부 활동을 할 것이다. 앞에는 이미 내가 과거에 겪었던 일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축구부 활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미래시로 썼잖아요. 그러면 어울리지 않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냐? 축구부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혹은 축구부 활동이다. 뭐 이렇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부 감독님께 발각. 발각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어때요? 뭔가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뭐야? 들켰을 때 발각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뛰어난 인재를 고르는 건 뭐예요? 그쵸? 발탁으로 바꾼다. 오케이.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자, 전체적으로 이 글은 지금까지 내가 겪은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그렇죠. 삭제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축구를 하려면 전학을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왜냐하면 나는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항상 뭐뭐 때문이다와 함께 호응을 해야 되는데 그쵸? 호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뒤에 때문이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쵸? 마침내 나는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다. 이렇게가 더 어울리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이제 11번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문학작품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번에 하근찬의 순환이대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반가웠다. 그리고 기출 문항을 한번 풀어봤던 학생분들이라면 너무나 손쉽게 풀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사실 하근찬의 순환이대가 2014년도 그리고 2018년도에 출제가 됐고요. 이번 24년도에 다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세트 문항, 그러니까 세트 문항이라는 게 뭐냐면 한 지문에 여러 개의 문제가 이제 묶여있는 그런 문항을 풀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선문제 후지문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번에 봤더니 이제 인물들의 심리를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12번에는 그렇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13번에 기억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기억은 맨 마지막, 그쵸? 단락에 있고요. 앞부분에 제가 읽었을 때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 호흡에 이제 읽고 풀어도 되지만 좀 나눠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작해 볼게요.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여기서 만도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만도. 근데 만도를 누군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이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그럼 우리가 눈이 커지고 입이 딱 벌어진다는 건 뭔가 놀랐을 때 이런 어떤 행동을 하게 되겠죠.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지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딱 봤는데 아들이 과거의 아들이 아니래요. 왜요? 그쵸.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 짚고 그 다음에 지팡이 끼고 바지 한쪽이 펄럭인다는 건 다리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만도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 코어리가 찡해져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이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이제 놀라기도 했지만 이제 눈물도 그쵸 났어요. 에라이 이놈아. 만도의 입술에서 모질게 튀어나온 첫마디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고등어를 든 손이 불끈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게 무슨 꼴이고 이기. 아버지 이놈아 이놈아. 만도의 들창코가 크게 벌름거리다가 훌쩍 물코를 들이마셨다. 진수의 두 눈에서는 어느 결에 눈물이 끄지지 흘러내리고 있었다. 만도는 모든 게 진수의 잘못이기나 한 듯 험한 얼굴로 가자 어서 무뚝뚝한 한마디를 던지고는 성큼성큼 앞장을 서가는 것이었다. 그럼 아버지가 오랜만에 달라진 그죠 뭔가 어딘가 다쳐온 아들을 보고 굉장히 좀 차갑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아들에 대한 어떤 미움, 증오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돌아온 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쵸? 그것에 대한 어떤 분노. 슬픔, 안타까움 이렇겠죠. 사실 여기까지 읽고 선생님이 끊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 보시면 중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긴 호흡의 지문을 푸실 때도 이렇게 소설에서 뭔가 어떤 일정 부분에 중략이 되어 있다. 그럼 거기를 이제 끊어서 앞부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
또 뒷부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만두는 처음에 진수의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란다. 맞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딱히 없네요.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럼 12번도 한번 볼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만두는 진수의 아버지이다. 그렇죠.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요. 그 다음 나머지는 네 확인할 수 없네요. 일단 중략 전까지 봤을 때 우리가 각각 1번 선지가 올바른 선지구나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개천뚝에 이르렀다. 외나무 다리가 되어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다리가 한쪽밖에 없으니까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사실은 두 다리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죠? 중심을 잡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다리가 하나밖에 없으니 당연히 걱정이 됐겠죠. 그 다음 외나무 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뭐요? 바지가랑이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대요. 선생님이 이거 지문 일일이 다 읽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점프해서 갈게요. 만두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이 하는 양을 내려보고 있다가 자 아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엎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게 아닌가. 자 이거 받아라 하면서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진수는 퍽 난처해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업어준다고 하니까 이제 성인이 된 아들이 이제 그죠? 좀 민망하기도 했고 또 아버지한테 미안하기도 했겠죠. 만두는 등허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만두도 지금 아들인 진수도 한쪽 다리밖에 없는데 아버지인 만두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쪽 팔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이 지문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건 조금 이따 선생님이 문제를 푼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버쩍 내밀며 자어서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왜냐면 진수한테는 두 팔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각각 들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등허리로 가서 슬그머니 엎혔다. 만두는 팔뚝을 뒤로 돌리면서 아들이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끼다 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찍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부둥켜 안았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업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만두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휴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고 아버지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안했겠죠. 아 속으로 생각해요 아들은. 아 낙거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나았을 낀데 하고 중얼거렸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만두는 처음에 진수 모습 보고 매우 놀란다. 맞고요. 진수는 만두가 자신을 없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거 맞죠. 조금 전에 뭐요? 미안스러운 얼굴을 한다고 했고요. 만두는 현재 진수의 상황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 맞고요. 진수는 자신을 외면하는 만두에게 증오심, 아버지에게 증오심을 아니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요? 아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나았을 것. 증오심과는 거리가 멀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그러니까 진수의 마음에서는 아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아빠한테의 어떤 미안함, 그리고 죄송스러움, 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느꼈겠죠. 증오심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2번입니다. 그럼 진수는 외나무 다리를 보고 난감해했죠. 그러니까 이 난감해하는 그 진수의 어떤 상황을 보고 아버지인 만두가 업자고 했고요. 진수는 저는 이 문제 보고 좀 빵하고 터졌어요. 지팡이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두 팔로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고등어 이렇게 들고 아빠의 목을 감싸 안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만두는 한쪽 팔이 없고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죠. 한쪽 팔로 아들을 업었다라는 거. 진수가 한쪽 다리가 없는 것도 역시나 거기서 나와 있죠. 한쪽 팔로 그 다음에 아들이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라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 문제를 반드시 뭐 해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지 이것보다는요. 좀 끊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결하셔도 좋다. 자, 13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두는 아직 술 기운이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는 것이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작품을 알고 있는 학생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이 작품은 제목이 순환 2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사에서 우리 민족에게 이제 닥친 아주 큰 두 가지의 시련이 있었죠. 하나는 일제강점기, 하나는 그렇죠 6.25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광복되고 나서 그쵸 5년 만에 다시 6.25 전쟁이 터졌는데요.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버지인 만도는 일제강점기 때 이제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하게 돼서 그때 이제 팔을 잃게 되고요. 아들은 6.25 전쟁에 이제 참전을 했다가 그렇죠 다리를 잃게 되는. 그래서 한쪽 팔이 없는 아버지와 한쪽 다리가 없는 아들이 이 외나무 다리 걷는 거.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제가 외나무 다리 어떻게 그죠 두 다리가 있는 사람 이렇게 균형을 잡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의 입장에서는 한쪽 다리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콩콩걸음으로 가야 되니까 힘들 거고 아버지 입장에서도 두 다리는 있지만 그렇죠 한쪽 팔이 없으니까 중심 잡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두 다리가 있는 아버지가 두 팔이 있는 아들을 업는 그 장면. 그래서 외나무 다리는 우리 민족에게 닥친 어떤 고난과 이제 시련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이 만도와 진수가 포기하거나 에라이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조심조심 건너가는 모습. 뭡니까? 그렇죠. 우리 민족에게 두 번의 어떤 큰 순환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작가는 뭡니까? 우리 민족에 닥친 이런 고난과 시련 함께 그쵸 힘을 합치면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관한 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립양상 아니고요. 회피 아니고요. 정답 몇 번? 그렇죠. 등장인물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 여기서 이 난관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외나무 다리가 되겠죠. 현재 상황에 대한 인물들의 냉소적인 태도라고 했는데요. 냉소적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차갑게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런 건 없으니까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순환이대 함께 풀어봤고요. 그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어요. 왜냐면 이 김소월의 먼 후에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출제됐던 기출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나왔을 때 4년 만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출문제 풀면 사실은 한 5개년 정도는 풀잖아요. 3개년에서 5개년 정도. 만약에 5개년 정도 안에 풀었다면 여러분들 너무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 표현상 특징 묻고 있고요. 그다음 15번에 운율 형성 요소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된 정서. 정서는 안 읽어도 알 것 같아요. 우리 김소월의 먼 후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뭐하고 있습니까?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그러면 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너 잊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먼 훗날 네가 날 찾는다면 그때 내가 하는 말이 나 너 잊었거든 이렇게 말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그러니까 왜 속으로 나무랍니까? 너 어떻게 날 잊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속으로 나무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대요?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작품은 지금 잊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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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었노라 반복하고 있고요. 찾으시면 나무라면, 나무라면. 그럼 뭐뭐 하나면 잊었노라.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구나. 이런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미리 좀 체크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또 그래도 어떻게 그렇다고 하는데 날 잊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믿기지 않아서 네가 날 떠난 게 믿기지 않아서 내가 그래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언제요? 그렇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그럼 여기서 화자는 진짜 당신을 잊은 건가요? 아닙니다. 잊지 않았지만 잊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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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고 있어요. 반어적 표현이구나. 반어적 표현이 뭡니까? 내 마음과 반대로 표현을 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요거 읽으셨을 때 느끼셨나요? 볼까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이런 식으로 지금 세 덩어리로 끊고 있어요. 몇 음보? 그렇죠. 3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임에 대한 어떤 애절한 그리움을 반어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선생님이 여기 좀 깔끔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하는 적절한 걸 물어봤습니다. 의인화된 소재. 여러분 의인화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없었고요. 시적 상황을 가정 그렇죠. 찾으시면 나무라면 정답 몇 번인가요? 2번이네요.
여기 지금 보면 의문문 형식 있나요? 의문문 형식이라는 건 어쨌든 끝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고요. 화자의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시켰다. 감정이입. 나왔나요, 여러분들? 안 나왔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감정이입 같은 경우는 뭐 슬픈 새소리. 그러니까 이미 떠났어요. 나 너무 슬퍼요. 그런데 뭐야? 내가 슬픈 게 아니라 어디서 새가 지저귀는데 그게 뭐야? 새가 구슬피 울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뭐다? 감정이입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15번입니다. 이번에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선생님 아까 체크해 드렸습니다. 각행을 3마디, 이 3마디가 바로 사문보 율격이다. 강렬은 동일한 글자로 시작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가요? 동일한 글자? 보니까 먼, 당, 그, 오 어떻습니까? 동일한 글자로 시작하고 있지 않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누가 봐도 뭐예요? 이전노라 반복하고 있고요. 당신이 반복하고 있고 먼 훗날 반복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보실 때 어떤 시어가 딱 한 번만 반복돼도 그건 시에서 시어의 반복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이라면 뭐 대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좀 평균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뭐뭐라면 이전노라 라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화자의 주된 정서, 우리 항상 10파트 현대시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임에 대한 당연히 그리움, 그쵸? 이 정답이 되겠죠. 이웃에 대한 연민이라는 건 뭐 불쌍하고 그쵸 짠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었고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해서 막 너무 좋아하거나 예찬하는 태도도 없었고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더더욱 없었죠. 열심히 그리워만 하고 있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시 우리가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17번부터 1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 딱 나오는 순간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시면 일단 작가가 박지원입니다. 이 박지원이라는 작가는 사실은 중고등 과정에서 뭔가 그 교과서에서도 많이 이제 수록하고 있는 작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과 과정에서 사랑하는 작가, 그러니까 사랑받는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박지원의 작품 중에 이미 출제된 바 있는 작품들이 바로 양반전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이번에는 호질이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호질이라는 작품이 실질적으로 중등과정뿐만이 아니라 고등과정, 그리고 고등과정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문학에서도 이제 수록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만큼 이 호질이라는 이 작품은 중고등에 걸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이제 중등과정이다 보니까 얘가 한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현대어로 많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 나 이 작품 처음 보는데 그러면서 좀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먼우일이라든지 순환이대 같은 경우는 이미 기출 작품이었다면 이 박지원의 호질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작품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 고전 소설이었고요. 여러분들 제목이 호질인데요. 이 호질이 바로 호랑이의 질책, 그러니까 꾸짖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때 이제 양반들의 어떤 위선을 비판하고자 박지원이 이 작품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박지원의 색깔 딱 하고 드러나죠. 우리 양반전 같은 경우도 양반의 어떤 무능력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풍자한 작품이었잖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북곽 선생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양반이 가지고 있는 허세와 그쵸 또 위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봤더니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역시나 내용일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 18번 A에 드러난 북곽 선생의 태도라고 했고요. 19번 그쵸 우리 고전소설에서 많이 힘든 게 뭐냐면 똑같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르게 지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물의 지칭어를 묻는 문항 나왔는데요. 이 유형 같은 경우는요. 고등과정에서도 똑같이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형도 사실은 이제 중등과정이라고 해서 딱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고등과정이랑 비슷하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학 선생이 소스라치게 놀라 달아나는데 혹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알아볼까봐 겁을 먹고는 한 다리를 목에 걸어 귀신춤을 추고 귀신 웃음소리를 냈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장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줄거리를 아는 학생분들이라면 왜 북학 선생이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을 가는데 귀신인 척 막 이상한 행동으로 막 이렇게 도망을 가는지 아실 거예요. 사실 이 북학 선생이 이제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과부의 집에 갔다가 이 과부와 이제 그렇죠 밤에 재밌게 놀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이런 식으로 놀라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문을 박차고 달아나다가 그만 들판에 움속에 빠졌는데 그 안에는 똥이 그렇죠 그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똥이 그득 차 있는 그런 뭐요 움속에 빠졌을까요? 그렇죠 양반의 어떤 그런 더러움. 위선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자 박지원 작가가 이제 뭐 설정을 한 거겠죠. 겨우 바둥거리고 붙잡고 나와 머리를 내미고 살펴보니 이번엔 범이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호랑이에 해당하겠죠. 이 호랑이가 앞길을 막고 딱 버티고 서 있었다. 범이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가리고 머리를 돌리면서 한숨을 쉬며 선비 어이구 지독한 냄새로다. 그럼 지금 기억의 자기와 니은의 선비는 다 누구를 가리킨다? 그렇죠. 북각선생 가리키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제가 실제적으로 고전소설을 풀 때 많은 학생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어떤 인물이 나오면요. 일단 만약에 북각선생 나왔다. 그럼 전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그렇죠? 동그라미 친 다음에 기억의 자기도 역시나 북각선생, 니은의 뭐예요? 호랑이가 지칭하는 선비도 역시나 북각선생에 해당하겠죠. 선비, 아이고 지독한 냄새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게 이제 똥이 들어있는 우매에 빠졌기 때문에 나는 냄새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양반들이 풍기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인상들을 냄새로 표현을 한 거죠. 북학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엉금엉금 기어서 앞으로 나가 3번 절하고 꿇어앉아 머리를 들며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으로 지극합니다. 지금 여기서 갑자기 이제 무서운 호랑이를 만나니까 양반이 납작 엎드려서 앞에서 뭐를 합니까? 그렇죠. 듣기 좋은 말들을 하죠. 군자들은 범의 빠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범의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제들은 범의 효성을 본받고 장수들은 범의 위엄을 취합니다. 범의 이름은 신령한 용과 함께 나타나요.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릅니다. 인간 세상에 천한 사람이 감히 범님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세상 듣기 좋은 그쵸. 굉장히 달달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아첨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범이 호통을 쳤어요. 가까이 오지도 마라. 네 일찍이 들음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봤더니 내가 가르치고 누구입니까? 그렇죠. 범이죠. 그럼 이미 우리 이 세트의 마지막 문항의 정답 나왔습니다. 범.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일찍이 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잠깐 이게 끊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이런 거예요. 일단 세트 문제는 이렇게 내가 어떤 문항에 대한 어떤 근거를,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읽어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범이 디귿이구나 라는 거 정답 찾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번 봤을 때 또 다시 찾는 그런 어떤 뭐랄까 반복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선비 유자는 아첨 유자로 통한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내가 평소에는 천하의 나쁜 이름이란 이름은 모두 끌어모으다가 함부로 우리 범에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니까 면전에서 낯간지러운 아첨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북각 선생이 막 이제 달콤한 얘기로 아첨을 하는데 범이 그걸 고지것대로 듣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나에게 아첨을 하는구나. 평소에는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말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꾸짖고 있죠. 그래 누가 네 말을 고지 듣겠냐. 난 너 말 그대로 듣지 않아. 난 너의 아첨 따위에 넘어가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중요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각 선생은 귀신춤을 추며 살아났다. 그렇죠. 지독한 냄새 풍겼어요. 그렇죠. 똥냄새. 그러니까 뭐예요? 범이 지독한 냄새로구나. 범은 북각 선생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다. 아니죠. 네가 지금 나를 향해 아첨을 하고 있구나. 난 네 말을 고지 듣지 않아 라고 했으니까 정답 3번이겠고요. 4번은 이제 뒷장면에서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볼게요. 북각 선생은 자리를 옮겨 엎드리고 엉거주춤 절을 2번 하고는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옛글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제게 하면 다시 말해 이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라고 했으니 이 천한 신하 그러니까 지금 북각 선생이 뭐예요?
호랑이 앞에서 난 너의 천한 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감히 범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하고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들어보나 오래도록 범의 분부가 없었다. 그러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랫도록 범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황송히도 해요. 손은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 살펴보니 날은 밝았고 범은 이미 가버렸다. 그러니까 소리도 없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 범 북학선생에게 인사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오케이,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8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18번이 A에 드러난 북각선생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호랑이를 만나서는 막 아첨하고 어떻게든 살고자 막 달달한 말을 막 하면서 아첨을 했는데 이제 호랑이가 갔다는 걸 알았잖아요. 아침에 김을 매러 가는 농부가 있어서 잡초로 뽑는 거예요. 좀 뽑으러 가는 농부가 있어서 이 농부가 물어본 거예요. 북각선생께서 어찌하여 이른 아침부터 들판에 절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선비가 왜 길바닥에 엎드려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품의 이제 초반에 보면요. 북각선생이요. 이 마을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어떤 그런 양반, 선비로 이제 그려지거든요. 하고 물으니 북각선생이 내가 시경에 있는 말을 들었으니 하늘이 높다 이르지만 감히 등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두렵다 이르지만 살금살금 걷지 않을 수 없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왜 헛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농부가 왜 그러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북각선생이 거기서 내가 범을 만나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지금 책에 있는 구절을 인용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허세 부리고 있는 거죠. 하였다네 라며 대꾸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각선생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 그렇죠. 허세를 부리고 있다. 칭찬하는 거 아니고요. 자책하는 거 아니고요. 고마워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글에서는 북각선생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다. 그럼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라고. 그런데 이미 우리 읽어가면서 체크했죠. 범이 호통을 치며 가까이 오지도 마라 내 일찍이라고 했으니까 내는 범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지금 19번까지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죠 말하기, 듣기, 쓰기 문법이었다면 이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문학 파트 같이 풀었고요. 이제는 이제 독서로 넘어갑니다. 읽기 영역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읽기 영역은 그야말로 있는 거, 그쵸? 있는 거. 주어진 질문 잘 읽으시면 정답 다 찾을 수 있다. 역시나 세트 문항이니까 한번 볼까요? 핵심 주장, 글쓴이의 주장. 그럼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장은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짧은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맨 처음이나 맨 끝에 나온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21번 A를 정리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A가 첫 번째 문단에 있었잖아요. 그거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2번 기억에 들어갈 말 알맞은 접속어 묻는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핵심 주장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앞에서부터 안 읽고요. 네. 맨 끝 문단을 읽었어요. 맨 끝 문단을 읽기 전에 먼저 A 파트가 이제 첫 번째 문단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A 파트부터 먼저 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의 60에서 80%는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를 떠다니다가 잘게 부서져서 이 동물들에게 뭐예요? 큰 해를 입힌대요. 해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억 나왔고요. 흉물스럽게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자연경관을 해쳐서 관광산업에도 피해를 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선박의 안전도 위협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의 내장이나 싱싱한 굴 속에도 유입되어 우리 식탁에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 식탁에 오른다는 건 결국 인간이 뭐예요? 그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을 식사로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점을 이렇게 한번 언급했는데요. 여기 기억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앞부분 보시면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점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역시나 문제점이에요. 비슷한 내용을 똑같이 지금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하는 것, 그렇죠. 또한이 되겠죠. 또한 혹은 뭐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 같이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자, 플라스틱 위한 다양한 문제점을 묻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토양을 오염시킨다? 되게 매력적인 오답이긴 한데요. 앞에 일단 쉽게 분해되어 토양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해양이라고 했잖아요. 해양. 그러니까 한마디로 굳이 따지자면은 뭐 수질 오염이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연경관을 관광산업 피해 언급됐고요. 동물들에게 해를 끼친다 언급됐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 역시나 언급됐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아주 쉽게 찾았고요. 그럼 다시 이제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핵심 주장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 문단 읽는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문단 볼까요?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는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기는 어렵겠지만 줄일 수 있다면 줄여보자.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줄일 수 있다면 줄여보자. 특히 짧은 시간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더더욱 선택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자 틀렸죠. 해양생물 보호하자 아니고요. 전면 금지하자. 이건 사실은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정답 그래서 몇 번? 4번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번에 4번 풀어봤고 그 다음 21번에 그렇죠. 1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 22번 이미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렇죠. 문제점 그리고 또 문제점이니까 또한이 해당하겠죠. 사실은 이 알맞은 접속어 고르는 표현은요.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속 표현 나왔을 때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넣어보세요. 하나하나 넣어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정답이다. 자, 오늘의 시간이 이제 마지막 세트입니다. 임여곡의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를 봤더니 23번에 데이비드 호크니 그림 풍덩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어떤 그림에 대해 설명해주는 글이구나. 그리고 24번에 기억에 들어갈 단어 물어봤고요. 25번에 역시나 그쵸, 어휘의 사전적이 아닌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 나왔습니다. 선생님 25번 문항도 어떻게 푸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문단으로 나누면 지금 둘, 넷, 다섯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조금 빠르게 좀 짧게 끊어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이제 뭐 첫 번째 문단 읽고 확인하고 이런 것보다는 한두 문단 정도, 두세 문단 정도 읽고 이제 확인을 하셔도 괜찮다. 시작해 봅니다. 소리를 들으며 모양이나 색깔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공감각자들이지요. 공감각이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우리 이거 시의 어떤 개념에서도 배웠습니다. 영국의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풍덩을 감상하면 공감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크니는 수영장에서 다이빙할 때 들리는 풍덩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거든요.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어떻게 눈으로 보게 했을까요? 색채와 기법, 구도 등 여러 요소로 조화를 이루어 그것을 가능하게 했지요. 색채, 기법, 구도, 여러 요소를 언급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쵸? 색채, 기법, 구도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럼 여기서 볼게요. 풍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도가 치는 소리가 아니라 풍덩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다라고 했습니까? 그럼 얘 틀렸죠. 나머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무엇을 살펴볼까요?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앞문단에 끝문장에서 나왔죠? 색채, 기법, 구도. 그럼 이 셋 중에 하나겠구나. 수영장의 파란색 물과 다이빙 보드의 노란색이 무척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유화물감 대신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기 때문이지요. 아크릴 물감은 유화물감보다 빨리 마르고 색채도 더 선명하고 강렬합니다. 이미 우리 기억에도 정답 찾았습니다. 색채. 그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렇죠. X죠. 유화물감 사용한 거 아니고요. 아크릴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번도 정답이 될 수 없구나. 그 다음 갑니다. 다음은 기법입니다. 물보라가 일어나는 부분만 붓으로 흰색을 거칠게 칠하고 다른 부분은 롤러를 사용해 파란색으로 매끈하게 칠했네요. 선명한 아크릴 물감, 거칠고 매끈한 붓질의 대비가 다이빙할 때의 풍덩 소리와 물보라를 강조하고 있지요. 확인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롤러를 사용해서 물보라를 한 게 아니라요. 지금 물보라는 무엇으로? 그쵸? 붓으로 거칠게 흰색으로 표현했고요. 롤러를 사용해서 노란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매끈하게 칠한 거죠. 되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도 틀렸어요. 그럼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 같은데 4번은 역시나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겠죠. 제가 그래서 이런 읽기 영역의 지문들을요 좀 끊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정보를 파악했을 때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답도 더 빨리 찾을 수 있겠죠. 끝으로 구도인데요. 캘리포니아 집, 수영장의 수평선, 다이빙 보드의 대각선이 야자수줄기의 수직선과 대비를 이루네요. 언급됐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거실 유리창에는 맞은편 건물이 비치고요. 뭐 블라블라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필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24번입니다. 기억을 살펴볼까요? 색채 나왔으니까요. 정답은 1번이죠. 소리, 질감, 향기라고 했는데 이미 여러분들 제가 그 앞서서 그쵸? 이 그림의 색채, 기법, 구도에 관한 얘기를 한다라고 언급이 됐기 때문에 색채에 해당한다. 자, 오늘의 시간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물보라가 일어나는 부분만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푸시냐면요. 일단 일어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가 물보라가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럼 문장 성문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일어났다. 거품이 일어났다. 그 다음 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다음 털고 일어났다. 감기에 걸지만 감기를 털고 일어난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하느냐. 앞에 문장 성문을 보라 그래요. 그럼 나, 거품, 자리에서. 일단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일찍도, 바로 앞에는 일찍도 있고요. 제가 왜 이 문장 성문을 체크하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서술어가 같은 의미를 지니려면 문장 성문이 똑같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3번은 아예 자리에서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그는 감기에 걸렸지만 금방 털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감기를 털고 일어난 거잖아요. 감기에서 털고 일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 얘도 그렇죠. 안 되겠죠. 그러면 저는 1, 2, 3, 4 딱 봤을 때 가장 가까운 게 뭡니까? 그렇죠. 거품이가 되겠죠. 그런 다음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물보라라는 단어의 성격과 비슷한 걸 찾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물보라랑 거품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비슷한 성격의 단어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어나다가 뭐냐면요. 위로 솟거나 부풀어 오르다 뭐 이런 어떤 의미예요. 나머지 나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잠에서 깨다라는 의미죠. 깨어나다. 그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거 뭡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누웠다가 앉거나 혹은 앉아 있는데 서 있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일어나다 행동이죠. 그 다음 그는 감기에 걸렸지만 금방 털고 일어났다. 얘는 뭡니까? 그렇죠. 병에서 낫다. 병이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1번부터 25번까지 이번 24학년도 2회 중졸 검정고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는 1회 시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 계속해서 이 중등 과정에서는 유형 변화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출제되었던 작품들도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하시려면 이제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작품에다가 그쵸? 기출 작품들도 함께 이제 병행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고득점을 위해서는 문법 학습은 필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